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둘 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조에게 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태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줄 이가 남아있지 않았다. 마르틴 니멜러 First They Came. 처음 그들이 왔을 때.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네, 잘생겼다. 오늘 당일 배송 네,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방송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게스트 4분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쁘다. 제가 심지라는 비밀결사에 소속돼 있어요. 오늘은 그 비밀결사의 4분의 수뇌부를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각자 이름을 심의, 심삼, 심사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각자 간단하게 심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자기소개를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여기서 심 하나를 맡았고요. 총무입니다. 김총무. 네, 있어 보이죠? 네, 실권자고. 저는 심이인데요. 딱히 맡은 역할은 없지만 막내. 만대. 네, 반갑습니다. 전 심3인데 벌금을 많이 내서 물쭉? 술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심사고요. 저는 지가광 맡고 있습니다. 네, 강경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명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방송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은 당일 배송 영화방의 제 59방이고요. 59방에서 다룰 영화는 부지영 감독의 신작 카트입니다. 다 지금 카트를 보고 왔죠? 네. 네, 카트를 어제 또 3분이 보고 왔고 오늘 지금 따끈따끈하게 한 명이 보고 왔는데 김 기사님이 보여줬어요. 네네. 우와. 네, 다들 이 카트라는 영화가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일 배송 영화방의 첫 번째 코너 이번 주 박스 오피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의 박스 오피스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 인터스텔라. 가장 핫한 영화죠? 다 봤죠? 우리 어제도 막 어쩌다 열띤 토론을 했던 인터스텔라. 아, 인터스텔라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볼까요? 영화 어땠어요? 로봇이 귀여워요. 갖고 싶어. 타스. 되게 키캣 같이 생겼어. 맞아요. kit캣? 그 과자? 맞아요. 이렇게 아. 생겼어. 너무 귀여워. 너무 키캣 귀여워. 같이 생겼어. 근데 한 방 맞으면 좀 많이 아플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 영화의 볼거리 중에 하나로 로봇이 좀 독특하게 생김새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심사 씨는 영화 재밌게 봤어요? 인터스텔라? 제가 어제도 엄청나게 혹평을 날렸었는데 제가 원래 놀란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번 영화는 조금 엇나가지 않았나. 좀 아쉬운 점이 좋은 점보다 더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는. 아쉬운 점이 좋은 점보다 부각이 됐다? 네. 어땠길래요? 일단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요. 굉장히 시각화를 잘 시켰어요, 우주를. 근데 내용이 없어요. 그 마지막으로 남는 게 마지막에 메시지가 그래서 결국 하려고 했던 말이 뭔지를 일단 모르겠고 좀 너무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감이 조금 있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가장 강경한 입장을 언제나 견지하시는 심사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카트에서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인터스텔라를 좋게 본 분 없으세요? 네, 저와 심 1, 심 2. 완전 재밌었네. 완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한 번 더 볼 거예요. 아이맥스로. 제가 오늘 들었는데 그게 IMAX는 필름이 다 보여지는데 네네. 그 일반 상영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데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인터스텔라에 대한 얘기는 지난 방송 58방에서 나갔을 테니까 많은 분들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2등 소개해볼까요? 네, 2위는 오늘의 카트. 네, 오늘 말씀드릴 카트입니다. 박스오피스 진입하자마자 2등을 지금 올라왔어요. 상당히 괜찮네요. 단숨에 26위가 올랐네요. 네. 오. 사실 이렇게 고발성 짙은 영화들이 나왔을 때 상영관을 많이 확보한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변호인 같은 경우가 거의 예외적으로 나왔었던 영화고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순항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3위는 패션왕. 패션왕은 버스 정류장에서 많이 봤는데 이 영화 보시는 분 있으세요? 보진 않았는데 웹툰을 아주 흥미롭게 봤었죠. 아, 이게 웹툰? 네, 기한이 원래가 기한 웹툰. 네이버 웹툰이었는데 저는 TV에서 홍보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이거 홍보를 많이 봤는데 왜 다들 안 보는 걸까요? 홍보가 다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니엘성 영화반 게스트들은 아무도 그 패션왕에 관심이 없네요. 네. 4번, 나를 찾아줘. 나를 찾아줘. 봤죠. 이 영화는 사실 인터스텔라 개봉 전까지는 가장 소리 없이 강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감독이 데이빗 핀처 감독이잖아요. 네.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영화 자체도 한국적 정서에 좀 맞는다고 할까요? 이런 막장 영화. 네,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보신 분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재미있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너무 질질 끌어서 재미없게 만들어 놓은 영화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죠. 질질 끌어서 네, 너무 질질 끌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질질 끈다고 느꼈어요? 중반에서 굉장히 많이 질질 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장면이나 굳이 뭐 보여주지 않아도 될 뭐 연출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넣어서 굳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상영을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러닝타임 그렇게 길었나요? 러닝타임이 거의 2시간 반 정도. 네. 상당히 길죠. 이 영화 전후에서 긴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전에 보이우드라는 영화가 네. 거의 3시간에 육박했고 인터스텔라도 그랬죠. 그리고 오늘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게스트분들 하나 둘 셋 넷 분께서 조금 집중하셔야 할 부분이 어디가 끊어진 것 같다.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끊어졌고 적극 무엇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나를 찾아줘가 이제 소설이 원작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질질 끈다는 느낌보다 그 되게 촘촘하게 잘 엮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롱테이크를 많이 쓰는 것도 저는 이 영화에 좀 어울리는 기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두 분만 보셨나요? 네, 저도 안 아직 봤어요. 네, 다음 영화. 5위는 아더 우먼. 아더우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더우먼이 니카사베츠 감독 영화인데 그 출연하는 배우가 카메론 디아즈 뭐 이런 진짜? 배우들 나올 거예요. 근데 박스오피스 항상 느끼는 게 5위 아래로 내려가면은 대중들의 관심사에서 약간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관객들은 항상 박스오피스 1위부터 4위까지 영화들만 주로 많이 접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위 딱 그. 네, 그 정도 지점. 선에서 상영관도 거의 60-70%가 다 끝나버리고 그렇죠. 한 주에 한 번 데이트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면 또 이제 리셋되니까. 그쵸. 맞네. 그리고 6위 박스 트롤은 더 모르겠다. 박스트롤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약간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니었나. 진짜? 네, 그런 아, 생각이 이게 트롤이에요? 아, 박스는 박스 트롤? 뭘. 여기 전혀 모르고 지금 막 그냥 나도 모르기 때문에. 트롤. 네. 그 다음 영화는 7위 울브스. 울브스. 혹시 이 영화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저 들어는 이름만 봤는데 들어봤어요. 아마 예고편 정도. 네, 영화관 가면은 가끔 예고편 나오긴 네네.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영화는 뭐죠? What if. 와디프 혹시 아시는 분? 이 해리포터 알아요? 해리포터? 다니엘 레드. 거기에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요즘에 영화 한창 열심히 찍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킬리어 달링 나왔고 이제 연말에 개봉할 홀스 있고 맞아. 그 다음에 이거 와디프까지 3개 영화인데 와디프라는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고 해요. 로맨틱 코미디보다는 좀 더 코미디 쪽에 치우친 로맨틱 코미디 있잖아요. 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연기 변신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해리포터가 끝났으니까 어떻게든 시도하고 있는데 잘 되면은 성인 배우로 거듭나는 거고 안 되면 맥컬리 컬킨이 되는 건데 좀 걱정이 되죠.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왓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 좋게 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네. 9위 토마스와 친구들. 토마스와 친구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아동들 대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거 되게 근데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이에요. 맞아. 이게 설정이 그 배경 설정이 그 증기기관차에서 전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영국 산업 그걸로 하고 있어서 거기 보면은 악당으로 그려지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디젤. 그래서 이게 되게 산업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영국에서 이게 진짜 많아요. 학습 학생만하고. 토마스는 그러면 디젤 다음 거라는 거예요? 걔는 증기기관차. 증기가 나중이니까 아니죠. 증기가 증기기관차니까. 아 그러면 신기술이 악당이네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의 기술이 좀 착한 주인공이고 그쵸. 약간 기술 발전에 반하는 영국 만화예요? 예, 영국만. 아, 영국이 옛날에 노동자들이 파업도 많이 하고 파업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기술에 대한 저항 이런 게 제일 세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트를 보고 났더니 왠지 그것도 보고 싶네요. 옛날에 영국에서 사람과 기계가 승부를 벌이는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 반하는 러다이트 운동 맞죠?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하는 거 비슷한 데서 일어났고 뭐 땅 파는 시합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포크레인 같은 거랑.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 진 사건을 가지고 인간이 결국은 기계한테 지는 접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비슷한 거 거기서 나왔었는데 무모한 도전. 아, 맞네, 그거 맞네. 보였어요? 그 목욕탕 물어내기. 프레임 막 하는 거 다. 바가지로 물 퍼내는 거랑 그렇게 봤어. 물 이렇게 빼내는 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2 보이후드. 네, 보이어도 진짜 보고 싶어. 저는 별로였어요. 아, 진짜. 네, 제가 그러니까, 네. 악평을 막 했는데 왜요? 그 영화가 그렇게 고평가될 만한 영화인가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영화 자체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평론가들 평점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입소문에도 좋은 작품이다 이러는데 영화를 막상 보고 났을 때 남는 감흥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남의 일기장 훔쳐본 느낌. 그리고 영화를 찍는 형식 자체가 특이한데 만드는 그 형식 자체가 특이한 경우에 영화가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인터스텔라, 아바타? 인터스텔라나 아바타나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 영화는 뭐 12년 동안 매년 사흘씩 영화를 찍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된 게 아닌가. 이게 딱히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성장한 건데 저는 그 주인공이 오히려 진짜 늙을 때까지 했으면 나이가 들어서 뭔가 그런 것까지 했으면 진짜 엄청난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럼 엄청난 작품이 됐을 테지만 감독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감독도 이제 물려주는 거죠. 아들이? 뭐 약간 데이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런 거. 비포 선라이즈 이 시리즈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감을 얻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속편 계속 나오고. 이 영화가 사실 극영화다 보니까 보이우드라는 영화 자체가 감독이 쓴 시나리오에 맞춰서 만든 영화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에 맞췄지만 배우들은 12년 동안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픽션인데 나오는 배우에서는 리얼리즘, 다큐멘터리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결합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극 영화라는 이야기 자체가 워낙 강해서 다큐멘터리적 요소가 충분히 살지 못한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그냥 아역을 쓰지 않은 평범한 그냥 성장 영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박스오피스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 엄마 바꿔줄게, 핸드폰.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 너 알바하는 거 부럽다. 그걸 왜 불어?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 그럼 까대기 좀 넣어줘요. 무슨 사정이 있으세요? 벌점 50점 넣으면 반성문 쓰는 거 아시죠? 이주연! 장감이 천안 몰기가 낙소문이 파이 불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폼 잘 어울리시네요. 화이팅! 다행이세요? 날마다 그렇게 연장하시면. 힘들긴요. 어차피 마트 일인데요, 뭐.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봐요! 빨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일을 못한단 말이요. 저 일해야 돼요! 부당해 보여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며칠 집에 못 올 거야. 영화 카트는 지난 13일 개봉한 부지영 감독의 신작이죠. 염정아, 문정희, 김영애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이 얘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해서 사측과 맞서서 노조를 결성해서 싸우는 그런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일종의 사회고발성 영화입니다. 네, 심사 씨가 영화 설명해 주셨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느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같이 진행하는 분들이 5명,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시각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필름포럼에서 개최됐던 제2회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에서 보고 왔어요. 영화가 끝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나오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홈에버 사태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상암동에 있었던 상암동 홈에버, 지금 홈플러스죠. 그 당시에 일하셨던 분들이 이 노동인권영화제에 오셔서 영화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이요? 네. 그래서 생각난다, 옛날 얘기. 그런 이야기를 막 주고받으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새삼스럽게,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2007년 이랜드 홈에버 사태를 다룬 영화입니다. 당시 이랜드 그룹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고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있고 곧 36개월로 바뀌죠. 똑똑한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는데, 이 법을 피하고자 비정규직 계산원을 포함해서 계열사 노동자 700명을 해고하는 그런 사태와 관련한 영화입니다. 계약 기간도 채 끝나지 않은 노동자들을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건이고요. 이후에 이 해고 노동자들이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를 대표하는 그런 사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실 홈에버 사태가 이제까지의 우리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와 비견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었죠. 쌍용차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었는데, 결국 5년 넘게 싸웠던 그 재판에서 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카트. 여러모로 시의적절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를 다들 어떻게 봤는지 돌아가면서 심하나 씨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땠나요? 네, 저는 그 당시 사건을 잘 모르는 상태로 봤는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이제 고발성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안 좋다고 느꼈거나 좋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나요? 제가 말했던 그 부족한 부분은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 해고당한 일련의 과정이 잘 안 그러니까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냥 이거를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영화가 끝났을 때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보자마자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이 결말에 뭐 그냥 나름 만족하는 네,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인상이 있었고, 결말에서 약간 심파적인 결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심파적인 결말에는 아쉽다고 느낄 사람은 많아 보였지만 나는 괜찮았다. 네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거죠. 심들 씨는 어땠어요, 이 영화? 저는 보면서 유일하게 제가 운 것 같은데. 옆에 있어요. 네. 보면서 통곡했어요.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좋게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저항하는 모습이 되게 진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모든 걸 바쳐가면서 저항을 하는데 그게 잘 먹히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게 뭔가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와닿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심세 씨는 어땠어요? 저는 보면서 아주 펑펑 울었거든요. 보면서 힘들다는 생각? 제 주위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과외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이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뷔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으시면서 일을 하는 얘기를 항상 듣고, 또 그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떠오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이 아름다운 여배우가 이거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머리도
뜯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추레한 몰골이 되는데 우리는 그 추레한 몰골을 보고 외면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다. 저는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관에서 이렇게 펑펑 울면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의식되나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최대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자 저는 맨 뒤 구석입니다. 그래요? 진짜 소리 내서 펑펑 울었어요? 아 진짜요? 그럴 일 없잖아. 그러진 않고. 그러진 않으면 누가 쳐다보지. 살짝 혼자 끄끄거리는. 다 같이 울면은 괜찮죠. 근데 다 같이 어제 울면. 다 같이 울던데? 사람들 많이 울던데? 저는 그랬어요? 네. 심내 언니도 우는 줄 알았어요, 옆에서. 그래서 나도 막 그냥 열심히 안 울었다 해가지고. 네. 심사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 영화 지루하다는 얘기를 듣고 봤어요. 근데 지루하진 않았는데 조금 서사가 평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게 보였고, 근데 첫 장면은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마트 시작하는 그 직원들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장면이나 그 마트 계산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서 뭐 행복하세요 고객님이나 뭐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이는 풍경인데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제공을 해준 것 같아서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조금 뭐라 그러지? 그 분위기가 끝까지 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심사 씨가 말씀해주신 그 영화의 오프닝 장면은 우리 사회에 많죠. 그 감정 노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다산 콜센터 직원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카운터에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 노동이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행복해서 웃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니까 그 감정 자체를 노동으로서 요구를 하니까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을 영화가 건드리고 있는 오프닝이 있죠.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점이 그 심사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단선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어요. 부당 해고에 저항하는 그런 이런 노동자들의 파업 이야기, 이것이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점이 정말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 문제들을 부분 여러 가지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포하고 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감정 노동자들의 문제도 영화의 오프닝에서 그런 요소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나왔던 사회 문제들,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사회 문제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문제들이 있나요? 네. 네, 좀 자유롭게 말해볼까요? 어떤 문제들을 봤는지? 네, 문정희의 워킹맘, 경력 단절 여성, 네, 영화 속에 경단녀. 그 문정희 씨가 말 그대로 경력 단절 여성이죠. 그러니까 전 회사에 다니다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너무 하다 보니까 아이를 유산했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면은 경력이 단절되는 사태에 처하고, 이틀 뒤에 다시 출근했다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린 후에,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잘린 후에 지금 여기에 와서 카운터 노동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인물입니다. 다른 문제들 혹시 보신 부분 있나요? 저는 그 전환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어제 1년 계약직 그 회사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이게 영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계약직으로 들어가지만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너무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대학생이 졸업한 사람인가? 그 천우희 씨? 네, 천우희 씨가 면접 50번 받다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제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염정아 씨의 아들로 나오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잖아요. 학생인데. 근데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하다가 결국은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월급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그래서 같이 저항해서 싸우는 모습도 벌어지고, 이런 이야기들 말고도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백지 계약서 쓰는 거. 네, 백지 계약서. 잘 쓰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용역 깡패를 불러서 그 노조를 진압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방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죠. 그리고 정부의 산하단체에서, 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를 내려도 그 회사들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억압하는 모습들도 그려지고, 또 대중들이 이런 사태에 좀 방관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 그대로 대중인 것처럼 그려지는 모습들도 있고, 정말 많은 사회 문제가 이 영화 한 편에 녹아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몇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저 한 3가지 생각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사의 운명과 직원의 운명을 완전히 동일시를 하는 계속 생애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처음 자체가 뭐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했지만 회사는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직원들은 못 사는 그런 거 하나를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에서 이 일을 다루지 않는 거, 제대로 다루지 않고 진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거. 그래서 PD저널 같은 경우 이렇게 타이틀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했다면 카트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홈에버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 많이 공감이 갔고요. 나머지 하나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도 있었어요. 정규직들도 정규직도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네. 영화 속에서 정규직과 이제 비정규직 이 두 계층 사이에 뭐라고 할까요? 계층이라고 해도 갈등? 좋은데 이 이 두 그룹 간에 이 두 고용 형태 간에 이 사람들끼리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비춰지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화합을 하고 하나로 모여서 싸우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도 많은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뭐 파견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정규직들 간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항해서 싸우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사측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도 비춰지고 있고 또 영화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사회 안전망에서 밀려나 있는 아이돌 그 친구의 여자친구로 나오는 그 애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뭐 수학여행 같은 것 통해서 또 갈등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말 그대로 이 영화 한 편에 의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이런 문제네 하고 의식하면서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영화에서 좀 좋게 봤던 부분, 나는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떤 파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첫 번째가 불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감을 갖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그 불법이나 폭력으로 나아가기까지 이 사람들이 뭐 불 꺼진 데에서 촛불로 뭐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정말 진솔한 사람들의 모습을 언론에서 보도해주는 막 그렇게 끔찍하고 폭력적이고 뭔가 참혹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아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데 그 시위하는 그 현장 자체를 좀 오랫동안 보여준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 이제 종로나 시청 앞이나 막 그 시위를 많이 하면은 대중교통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되게 밖을 무관심하게 쳐다보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 일종의 문화 행사도 하고 그런 거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여준 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처음에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법이라는 데서 오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불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좀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 분들은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그런 굉장히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리고 그 첫 번째 파업하는 장면. 이제 집에 안 들어가기로 하고 거기서 거의 파티를 벌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그런 피해를 받기 쉬운 그런 걸 좀 잘 드러내지 않았나. 근데 약간 지금 다른 게 이 시위를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 계속 비춰지는 모습이 이들은 합법처럼 시위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불법을 기울이는 거는 사측이라는 거를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영화가 철저하게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영화를 그려내고 있는 점인데 이 영화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파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이건 그들의 문제며 동시에 우리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전단 돌리고 조끼 입고 노동조합 만들고 시위하는 그 사람들이 파업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내고 또 누군가의 엄마고 그냥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파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가 서로 머리를 모으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대표로 삼고 불법 시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절차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당연한 또 노동조합의 권리인 사측과의 협상에 나서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다 외면하고 무작정 탄압하고 용역을 풀고 이런 모습들로 그려지는 게 또 회사 측이에요. 결국은 불법을 저지르는 건 회사고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주인공들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와 불법 시위라는 점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감정적으로 아까 심삼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불법적인 부분이 더 씌워지는 거는 결국은 거기 영업을 방해하잖아요. 그 홈에버점을 점거를 하고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인 것처럼 결국 영화를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곳을 점거하고 그들은 또 우리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몰아내게 되면서 불법이라는 게 더 씌워지게 되죠. 그 부분부터. 네. 네. 사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MBC 파업 같은 경우에서도 MBC 노조한테 정문 파손했다, 기물 파손이다 이런 걸로 손해배상을 막 매기고 뭐 강정이나 밀양이나 이런 쪽에서도 손해배상을 정말 억대 막 이렇게 때려서 그들이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송을 걸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또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펼쳐지고 어떻게 보면 아까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도 있죠. 이 영화에서 또 소송장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조 지도부한테 3억짜리 이들이 정말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사회상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또 좋게 보셨던 장면들이 있어요? 에피소드나? 좀 결말을 아주 논쟁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결말이 심파라고 하지만 모든 영화에서 심파가 계속해서 진부하리만큼 나오는 건 그게 어떤 우리의 공통적인 감정 코드를 건드리고 그런 일이 그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심파가 상투적이고 진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로 하되 근데 뭐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다시 또 운동을 시작하려고 카트를 미는 장면에서 딱 끝이 났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이들의 패배가 불보듯 뻔하게 예견된 상황에서 영화가 끝났다는 점에서 그러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꽤 괜찮은 결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심삼 씨가 말해주는 부분이 영화가 그 노동자들의 시점에서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항의하는 모습, 저항하는 모습이 계속 비춰져요. 그러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희망을 갖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가 결국은 이들의 노력이 다 좌절되고 이들 중에 일부는 결국 돌아가서 복직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이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죠. 그러다가 영화 막판에 이르러서 이전까지는 평범한 드라마하고 고발 영화였는데 갑자기 어느 지점부터 감정을 건드리는 흔히 심파적 요소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영화가 어느 지점부터였죠 정확하게? 갑자기 뛰쳐나와서 카트를 그 안에 있던 노동자가 그러니까 복직했던 노동자가 밖에서 싸우던 노동자의 손을 잡고 함께 카트를 밀면서 돌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리면서 관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그리고 그 이전에 예견됐던 부분이 용역 깡패가 등장하면서 천막을 부수고 할 때 아이가 깔려요. 그러면서 아이가 깔리고 이 아이를 이용한 감정 조절 막 그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부분이지만 이제까지 뭐 국가대표라거나 뭐 수많은 성공한 영화들에서 항상 후반부에는 심파가 들어가야 하고 어떤 장르든 반드시 코믹한 요소가 들어가야 하고 어떤 장르든 아이가 나와서 웃음을 줘야 하고 이런 성공적 요소를 또 일부러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파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심파에 감정이 안 좋으신 신자 씨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취향인데 제가 영화가 심파로 흘러가는 걸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최근에 제가 제보자를 봐서 제보자랑 비교를 같이 하면서 봤는데 제보자도 마지막에 그게 좀 너무 아쉽거든요. 좀 뻔하게 흘러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연출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박해일이 참아들 때? 참아글 때도 그렇고 MBC 사장님 네, 그런 걸 이제 읊잖아요. PD는 MBC의 보도는 그쵸. 근데 그게 정말 그냥 억지 감동을 주려는 약간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카트에서도 저는 그 카트가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영화 제목도 카트고 그래서 정말 좋았는데 처음에 염정아 씨가 카트를 이렇게 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장면은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가진 걸로 이렇게 그런 거대 권력에 맞서서 내가 하나 이렇게 돌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상징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서 좋았는데 갑자기 그런 쌀이나 그런 생활용품을 잔뜩 실은 카트들이 나타나죠. 저쪽에서 동맹군이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언니 이러면서 그걸 또 슬로우로 잡아요. 그게 굉장히 그래, 얼굴을 딱 돌아보면서 선이야. 그죠, 그게 결정적이죠, 그 대사.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거기서 김이 확 셌어요. 이게 오마주 수준이에요. 이 반지의 제왕 3 보시면은 멀리서 이제 간달프랑 엘프들이 몰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정말 싸움이 열세에 모여서 성이 함락될 것처럼 당장이라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 멀리서 100마리를 탄 간달프가 수많은 인간과 뭐 온갖 종족의 연합군을 몰고 들어오면서 오는 장면처럼 원래 빈카트는 되게 상징적이었거든요. 이들이 옆에서 정말 집을 게 없고 싸울 데가 없으니까 그 앞에 소방차로 물 뿌리잖아요. 소방차로. 그것도 물대포도 되게 상징적인 요소인데 사회 예상이 있는 그거에 대항할 게 정말 없으니까 빈 카트를 들고 돌진을 해요. 막으면서. 근데 그 빈 카트의 상징성 내 옆에 있고 이 카트가 다 비어 있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가득 찬 카트를 이들은 절대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닌데 그쵸. 가득 찬 카트를 들고 안에 복직했던 정말 어쩔 수 없이 생활고에 몰려서 복직했던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 영화가 판타지로 너무 흘러가지 않나 이제까지의 톤과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에서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냥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건데 오히려 그 카메라 앵글을 앞쪽에서 그 주인공들 2명을 잡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시점에서 경찰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카트를 돌진을 했으면 훨씬 더 상징성 있는 엔딩으로 끝났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너무 아쉬워요. 굉장히 좋을 뻔했는데 그게 안 살려서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네, 저도 언니 말에 공감하는 게 가득 찬 카트를 들고 왔다는 그게 경찰들의 방패막을 이제 뚫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차라리 잡았으면 진짜 오히려 더 훨씬 나은 마지막 씬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아쉽긴 합니다. 영화를 어떻게 결말을 맺어야 하나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영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 단지 상징만으로 봐도 우리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펼쳐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노동 문제, 뭐 눈높이 아줌마들, 기륭전자 노동자들, 쌍용차 노동자들 이들은 정말 다 빈 카트를 들고 싸우는데 이들한테 가득 찬 카트를 밀고 올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쵸, 맞아요. 그런 모습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되게 판타지적인 부분인데 그 판타지적인 부분을 통해서라도 영화 속에서 작게나마 승리를 거두고 싶었다면 이건 진짜 승리까지 나아갔어야 됐어요. 네. 그들을 박살내고 어떻게든 성을 지켜내고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으로 갔어야 되는데 판타지를 그려내면서도 이길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럴 거라면 현실을 보여주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패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의 처절한 모습만 보여주는 고발 영화에서 끝나는 게 영화의 완성도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 가득 찬 카트의 상징성이 무엇인가? 상징이 없는 건가? 단순한 무기인 걸까?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이게 혹시 PPL인가? 왜냐면 물통이 너무 가까이 갔어요. 세제의 이름이 정면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이게 혹시 PPL이라 저렇게 정면에 배치를 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펑펑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빈카트가 무게가 없으니까 저걸 못 뚫으니까 가득 채워서 밀면 잘 뚫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이게 정말 의도한 것 같아요. 탁월한 무게감으로 이렇게 네. 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상징성보다는 무게로 하니까 좋은 무기가 쌀이 될 수 있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충차와 같은 효과 있잖아요. 네네네, 그쵸. 내지는 설국열차 오프닝에 보면은 드럼통 연결해서 맞아요, 박살내는 맞아요. 그런 모습도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만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영화의 제목이 카트라는 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카트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카트에 눈길이 계속 가요. 저 카트는 나중에 맞아. 무슨 역할을 할까? 맞아. 설국열차에 그런 역할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할까? 항상 궁금해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는 이 영화의 상징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네. 근데 저는 이 결말 부분에서 계속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 고발 영화지만 대중 영화의 노선을 가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중 영화나 상업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대중의 감정을 고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들은 이거를 볼 때 즐거우려고 보는 거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기분이 찝찝해서 극장 밖을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중들의 감정을 고려를 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요소는 조금의 배려라고 봐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드네요. 근데 저는 그거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그 가득 찬 카트를 밀고 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그 장면 자체가 되게 별로였어요. 그 물대포가 슬로모션 나오고 밀고 가면서 딱 끝나는 그 이미지 자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저는. 그거 상징성까지는 괜찮은데. 그 제가 제보자랑 계속 비교하면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보자에서 촛불 시위나 PD한테 막 살해협박 오고 그 제보자한테 살해협박하고 이런 장면에서 BGM이 안 깔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파로 흘러갈 수 있는 요소를 거기서 차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카트는 그 마지막에 BGM이 깔려요.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안 깔렸다면 더 슬프게 볼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흥이 확 깨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영화를 많이 보고 어떤 영화 좀 애호가 느낄 수 있는 이건 심판에 좀 지겹다라는 어떤 애호가의 감정이지 정말 영화를 그렇게 잘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약간 음악이라는 감정을 돋우는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대중을 배려하는 괜찮은 근데 저도 이 장면을 놓고 보면은 그 흥행 요소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볼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대중적인 영화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정말 많이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다만 제가 너무 아쉬운 거는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 카트를 가지고 그 권력에 이렇게 딱 부수는 장면이 안 나왔다는 거. 그게 조금 찝찝하게 끝나요. 그게 사실 26년 같은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강풀 만화를 카툰을 영화한 건데 웹툰이라고 하죠. 웹툰을 영화한 건데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결국 전두환 암살 얘기잖아요. 그쵸. 전두환 암살 시도하는 이야기인데 진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까지 가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항하고 또 저항하고 경찰들과 싸우고 이기고 계속 시도를 해요. 싸우면서 전두환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게 사실은 경찰한테 진작에 진압되고 끌려갔어야 정상인데 영화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이들이 계속 승리할 수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영화 카트에서도 만약에 그들이 부쉈으면 영화적인 승리라도 갖다 줄 수 있었는데 약간 판타지적 요소랑 결합돼서 맞아요. 심파성만 자극하고 관객의 그런 감정만 자극하면서 영화적인 주인공들의 승리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데 제약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심삼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항상 상업영화의 딜레마가 존재를 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항상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영화 속에서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배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이루어져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걸작은 모두에게 통한다라는 신념 하나로 우리가 좋은 영화를 만들면 모두가 재밌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축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두 축이, 한쪽은 우리가 좋은 영화를 만들면 모두가 재밌게 볼 것이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대중의 입맛에 맞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갈등 구조가 있는 건데, 이 영화는 전반부는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후반부에서는 남의 입맛에 일부러 맞게끔 떠먹여주는 듯한 요소가 들어가서 톤이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같아요. 네, 후반부는 정말 톤이 다르죠. 갑자기 심파적 요소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용역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저는 텐트가 무너질 저는 때부터. 그 부분 같아요. 그 전기가 끊겨서 아들이 편의점에서 번 돈을 엄마한테 주면서 급성장. 급성장한 그 부분? 네, 그 아이의 성장 드라마도 넣잖아요. 격까지로. 네. 아이가 이 영화를 전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처음엔 반항하기만 했다가 그런 모습들도 있고, 딱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계산적으로 집어넣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 영화에서 아쉬운 점이다, 좀 못 만들었다라고 깔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영화를 만들 때 제작자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도 읽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관객들이 조금은 더 볼까? 카트나 이런 파업 얘기를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좀 덜 가진 채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타협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계산해서, 아들의 성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계산해서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주위에서 아시는 아주머님이 그 뷔페에서 맨날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뷔페가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죠? 다 알죠. 정말 참카리만큼 열악하잖아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하려는 아들이 따라간 거죠. 엄마를 따라가서 엄마랑 같이 일을 했는데, 아들은 엄마만큼의 임금을 못 받고 둘 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심파라고 하지만, 이걸 계산했다고 하지만 그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의 흐름, 감정적인 성장이라고 저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실제 있는 이야기를 영화가 잘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영화가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너무 전형적인 수법들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남자아이의 성장이 어머니한테 자기가 번 돈을 주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다른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 듯한 장면이고, 또 용역들에 의해서, 깡패들에 의해서 천막이 부서지고 그 속에 한 아이가 깔리고 또 그 돈을 그 아이한테 전달하는 모습들이라거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연대의 의미로 근데 그 엄마가 아들이 준 돈은 아니잖아요. 아닌가? 그건 수학여행비 맞네. 빌린 거. 빌린 거를 또 그렇게 준다는 장면이라구나. 결국은 타협해서 들어간 사람이 마지막에 보다 못해서 나와서 나도 같이 하겠다 해서 연대해가지고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카트를 미는 마지막 결말 부분이라거나, 결국은 이 표현 방식에 있어서 심파라는 소리를 피해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전형적이고 자기적인 연출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선택한 거겠지만 물론 좀 아쉽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부는 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 마지막 부분에서 염정아가 돌발적인 파업을 시도하잖아요. 돌발적인 네, 점거를. 맞아요. 그 서로 홈에버가 이제 알바들을 고용해서 타협한 노동자들과 그들을 고용해서 정상 영업을 하는데,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손님처럼 위장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염정아,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죠. 염정아의 신호에 의해서 이들이 다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파업 구호를 매우 외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염정아가 마이크를 탈취해서 막 자기들의 요구를, 우리가 정말 죄송하다, 불편을 드려서, 하지만 우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이들이 외면하고 있다 하면서 정말 당연하고 꼭 해야만 하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들의 입장에서 영화를 봐왔기 때문에 매우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을 전달하는데, 이때 정말 좋다고 느꼈던 게 마이크를 딱 꺼버려요. 네, 거기 저도, 팀장이 와서. 네, 그것도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들의 목소리가 정부나 이런 공권력에 의해서 계속 차단되고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카트로 전환된다는 거죠. 여기서 카트로 전환해서 물대포로가 쏘여지고 슬로우까지 걸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쉬웠어요. 이 영화에서 좋게 봤던 수많은 상징들이 전반부에 있었는데, 맞아요. 혹시 그 장면 기억하세요? 염정아 옆에 매우 높았던 담.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전 그 장면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염정아가 사실은 주어진 입장에 정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게 돈도 안 받고 연장 추가 근무. 네, 계속 열심히 일하고 추가 수당이 없는데도 연장 근무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힘듦, 자신의 그런 걸 돌본다기보다 가정을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보탬이 되는 게 나한테도 보탬이 되는 거다라고 믿고 사는 수많은 소시민들의 모습을 염정아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전반부에 문정희의 캐릭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 씨는 안 힘드세요? 나는 정말 힘든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너무나 부당하고 많은 걸 요구할 때는 부닥치는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이잖아요. 이 둘의 갈등 관계 속에서 염정아는 그냥 열심히만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것들을 보게 되죠. 정직원으로 약속되는데 그 약속이 깨져버리고 부당해고돼서 당장의 고용보장까지 못 받게 되고 어찌어찌 막 흘러가다가 노조의 위원장급이 돼버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딱 상징해버리는, 그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걸 체감할 때 영화 속에 이 염정아가 집에 돌아올 때 정말 높은 벽을 딱 비추잖아요. 맞아요. 정말 거대한 벽을, 그런 벽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팀이 노력을 했을지도 보였어요. 네, 저 그 로케를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까 느껴졌어요. 서울의 그런 높은 벽을 찾기 위해서. 그런 동네. 기억하세요 다들? 네네네. 그 염정아가 아들 때리고 나서도 바로 이렇게 넓게 바로 잡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넓게 잡죠.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연출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네. 참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또 좋게 봤던 부분들이 있으세요? 저 이런 얘기하면 약간 되게 걱정되는데 저는 약간 여기서 그 페미니즘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여성 노동자들이잖아요. 여성 노동자들이고 감정 노동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여성 노동자들이 아까 여성의 경력 단절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경력 단절을 하고 파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항상 애를 파업 현장에 데려올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걸 그 심파라고 읽지 않은 게 뭐냐면 정말 여자들의 삶이라고 읽었거든요.
맡길 데가 없어서 오죽하면 데려왔겠나.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의 삶은 정말 아이하고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 사회는 그려내는데 파업에서조차도 유학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그 시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정말 머리채 한번 쥐니까 정말 그냥 끌려나가잖아요. 진짜 그 장면이 나도 진짜 정말 세게 박혔거든. 머리 쥐어서 그래서 느끼는. 이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게 항상 저임금이고 그 다음에 아이라도 생겨버리면 경력 단절에 저임금에 뭐 아주 취약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게 되고 아무튼 이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파업도 그렇고 굉장히 무력하구나. 아직까지도 여성 노동자가 굉장히 무력하구나. 이걸 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거를 저는 이거를 칼럼에서 읽었는데요. 이전에 여성 노동자들이 왜 파업에 실패하고 왜 항상 여기서 실패하는 걸로 사건이 끝났는가 하는 거에 대한 칼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전화가 온대요. 집에서 밥 달라고. 그러면 그 한마디에 다 나 밥 해줘야 되니까 집에 간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다 가기 때문에 파업이 안 된대요.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밥이 내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나는 돈을 벌고 그래도 나는 밥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자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그 부분도 영화 속에 표현이 됐죠. 파업할 때 나는 정말 가장 힘든 게 집에서 밥 달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당장 집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오거나 맞아요.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업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화 속에 전면에 드러나죠. 그리고 저는 약간 아직도 세대 교체가 안 이루어졌다는 점을 느낀 게 이제 거기서 높은 사람들은 거의 남자고 그들이 그들이 이제 아줌마들이 뭘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무시하는 발언들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본사 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첫 번째 면담 당연히 안 나왔고 그 면담 나와서도 약간 놀리듯이 자기들끼리 그 법무부랑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네, 법무팀이랑.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약간 그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둘 다 취약하고 불안한 집단이긴 했지만 정규직 집단하고 합쳐지니까 갑자기 남성 노조원들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에는 여전히 남성들이 포진해 있고 여성들은 비정규직이나 이런 데 많이 있구나. 그런 갈등조차도 보였기 때문에 약간 페미니즘적으로도 그런 요소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공부를 물론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또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전반부에 아주머니들은 밤창값 벌러 오시잖아요. 라는 맞아요.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이들도 한 가정의 가장일 수 있고 이들도 생활비를 벌러오는 처절한 직업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대하죠. 그 영화 속에서.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없는 시각이냐 하면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사건이 벌어졌던 2005년, 10년 전에는 더욱이 많았을 것이고 그 전엔 더더욱 많았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영화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좀 아쉬웠던 나는 이 영화의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전 아까 김 기사님이 말씀하신 마이크를 잡고 이제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을 하는 장면은 되게 좋았는데 그 전에 영화 전반부에서 해고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복직을 위한 모습들이었지 우리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이런 장치들이 많이 안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잘 안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게 전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영화적으로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 영화 전체가 이들이 싸우고자 하는 대상이 너무나 명확하게 그려져요. 이들은 복직을 위해서 부당한 해고에 반발하기 위해서 사측과 싸워요. 근데 이 문제를 크게 보면은 이건 노동자의 문제고 이거를 방관하고 사실 불법이잖아요. 이런 불법 해고인데 부당 해고인데 제도가 정부가 권력이 그런 부당 해고와 불법을 묵인하는 거죠. 심지어 소위원회 정부 산하 단체에서 이들의 복직을 시급히 하라고 내려오더라도 사측이 무시하는데 경찰들이나 이런 실제로 이들이 느끼는 직면한 피부로 느끼는 공권력은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계속 비춰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더 크게 잡아낼 수 있음에도 그리고 이 상황을 옆에서 보는 언론과 대중을 그려낼 수 있음에도 영화가 그런 모습은 잘 안 비추고 있다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비추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염정아가 마이크를 들더니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영화가 이전까지는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복직이 부당해요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관객들이 좀 갑작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자연스럽지 않았던 느낌이 있지 않나. 저도 좀 공감합니다. 또 아쉬웠던 부분 있나요? 그 결말의 심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는데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영화에서도 어느 정도 묘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기억에 남는 정규직 인물이 생각해보면은 김강우밖에 없어요. 팀장. 팀장은 이제 좀 나쁜 쪽이고 이들이 연대할 때 좋은 네. 정규직. 그리고 좋은 정규직, 나쁜 정규직 다 포함하고 그냥 정규직이라고만 해도 두 명이죠. 팀장과 김강우. 맞아요. 그 둘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파업의 그런 단계들을 비췄을 때 상당히 더 들어가고 더 많은 드라마를 그려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제한적으로만 묘사가 되는 거죠. 마치 인터스텔라가 웜홀을 묘사하는 근데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근데 저도 비슷한 건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가 너무 많은 사회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겉핥기식으로만 치고 네, 간다. 겉핥기식으로 거기서 드러나는 게 이제 그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청년 실업 문제, 그다음에 미성년자 그런 노동 착취 문제,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경력 단절 문제, 비정규직 문제, 그래서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끌고 가려는 주제는 결국 중심 주제는 딱 하나거든요. 그 카트로 대변되는 그런 부당해고나 그런 마트 노동자들의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옆에 딸려오는 그런 설정들을 다 쳐내고 거기에 집중을 했으면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분량상으로 보든 아니면은 그런 통일성? 서사적 통일성으로 보건 그거에 딱 집중을 했으면 오히려 완성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았는지.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설정까지는 이게 잘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화를 보면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코드를 읽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몇몇 가지들은 물론 튀어나와가지고 마치 정규직 비정규직처럼 이 얘기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만큼 맞아요. 괜히 얘기는 꺼내놨는데 흐지부지 되는 그런 요소들도 충분히 많아서 아쉬움도 있었죠. 분명히 너무 많은 문제를 다 담으려고 했던 욕심이 과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왜 이렇게 저는 감독의 입장이나 한계를 대변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규직이 되려고 하고 정규직의 선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야만 관객들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들어가면 정규직의 뭐 폐단점, 정규직의 사람들이 얼마나 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데까지 막 건드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많은 대중들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역할로만 본다면 저는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점 별로 없었어요. 이 영화가 사실은 고발 영화적인 성격이 가장 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영화의 처음과 끝에 자막이 나가죠. 이 영화가 무엇을 배경으로 했는지 그쵸. 마지막에는 이 영화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실제 실화가 그렇게 되는 영화인데 이런 영화라면 가장 근본적으로 목적해야 하는 바는 저는 사회적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 한 편을 상업 영화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이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가 되게 많은 사회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어떤 것 하나를 정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고 나와서 바뀌는 것들이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보고 나서 내가 이걸 영화를 보고 나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약간 그 영화를 보고 그리고 그 여러 이야기를 다룬 것도 잘 녹아들었잖아요 그 안에. 네. 그러면서 또 이야기 좀 풍성하게 만들고 입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들 이야기랑 그 염정아 이야기가 약간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한 지점을 가는 것 장면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김 기사님 말씀하신 그런 지점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고 나서.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거 아니에요. 그 보기 전에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다면은 가서 얘기라도 한 번 더 들어보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겠죠. 찾아보면. 저도 사회적 확장성이 이 영화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더욱 더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심사 씨는 이런 여러 가지 격가지들을 쳐내는 쪽이 좋지 않았을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녹아들었고, 마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잘 묘사를 했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사회적 확장성까지 도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영화가 조금 더 깊이 있고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그런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저는. 네, 저도 그 김강우가 좀 너무 애매한 위치까지만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서 네. 그 역할이 조금 안 어울리는 배우라고도 저는 조금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규직 이 입장에서 그런 캐릭터가 별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캐릭터를 딱 처음 봤을 때, 김강우라는 캐릭터 처음에 자신의 캐릭터를 확고히 하는 장면이 뭐냐면, 그 김영애 씨죠? 네. 그 청소노동자들 있잖아요. 마트에서 또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을 모여있는 그 작은 방에 찾아가서 네. 그 김치 빈통 들이면서 자기가 간식거리 막 가져왔다 하면서 친하게 말도 걸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때 이 캐릭터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냐면, 그 장면을 보면서 영화 속에서, 어떤 영화 속에서는 우리 관객들을 캐릭터화시킨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마치 명량이라는 영화에서는 이순신의 아들이 관객들의 입장을, 관객들의 시선을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처럼 김강우 캐릭터가 정규직으로 취업은 했는데 우리 관객들이 갖고 있는 보편의 입장, 정말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거는 난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들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캐릭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정규직 대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정말 전형적으로 가는데 한 몫을 담당하기까지 하죠. 거기서 전단 나눠주다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깜빵 들어가는,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요. 맞아. 이게 너무 전형적으로 흘러가면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입체적이고 관객들의 시선을 대변하면서 그냥 영화를 보는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는 되게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영화의 전형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캐릭터로 변해버리면서 아쉬웠다고 느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아쉽다고 생각될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매함. 심사 씨는 좀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 또 있나요? 없는 걸로 하고. 네, 지금까지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 혹은 또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갑자기 또 기억이 나는데, 영화 처음에 정말 인상적이었던 스티커가 하나 있어요. 이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막 펼쳐지는데, 이 노동자들이 모여서 쉬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탈의실. 네.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데 그곳에조차도 붙어있는, 정말 이들이 가는 모든 곳에 붙어있는 "우리는 항상 을입니다" 라는 스티커가 있어요. 맞아. 그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잡는 장면이 한두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읽고 생각하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스티커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항상 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을인 상황이 처음에는 계속 보여지거든요. 무릎 꿇는 장면 있잖아요, 문정희 씨가. 그쵸. 그런 장면들. 너무 가슴 그리고 아프죠. 이들이 감정 노동자로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도 영화가 잘 보여주지 않나. 우리가 사실은 그냥 이 영화를 단순하게 정말 대중적 입장에서 심판해 하고 막 울고 나오고 되게 슬픈 영화여서 하고 사회적인 확장성 없이 끝내버리는 그런 관객일지라도, 조금은 이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다음에 이 영화를 보고 다음에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 이 마트 노동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영화가 마련해주고 있다는 지점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확실히 느꼈어요. 네, 이런 스티커와 이들의 열악한 삶을 보여줬을 때, 영화 처음에 그런 진상 고객들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못하겠구나,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나름의 또 사회적인 의의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첫 부분에 나오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맞아요. 잘 생각이 잘 안 잊어버려요. 나잖아요. 네, 약간 영화의 톤과 어우러지지 않아버리면서, 그래서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너무- 좀 다른 영화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영화의 진짜 아쉬운 점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오프닝이 정말 중요한 게, 정말 좋아. 영화의 오프닝, 영화의 초반 15분은 영화의 끝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어야 되죠. 네. 좋은 글에서도 그렇죠. 좋은 글의 도입이 글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어야 하고, 또 영화의 결말이 영화의 전반을 또 아울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다르게 우리가 떼어놓고 보는 거잖아요. 오프닝과 엔딩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 않다면 그냥 드라마 에피소드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 오프닝과 엔딩이 정말 따로 놀아요. 이 오프닝을 보면 이 엔딩을 상상할 수 없고, 맞아요. 이 엔딩을 보면 이 오프닝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부지원 감독님 들으십니까? 좀 있습니다. 도발. 네. 그랬고요. 이제 이 영화의 캐릭터,
이 영화 속의 배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화에서 나는 이 배우가 가장 좋았다. 좋은 배우, 몹쓸 배우라는 코너인데 각자 좋은 배우 먼저 뽑아봅시다. 저는 엑소인지 다 보고 나서 알았지만 저는 그 사춘기 아들 역할을 한 배우 디오라고 네. 도경수?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괜찮았어요? 그냥 걔가 나올 때마다 계속 짠했어요. 그 안정환이 리완이를 보고 짠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전 느꼈어요. 네. 그냥 뭔가 짠함을 주는 좋은 배우였어요. 그 눈빛 자체가 맞아. 약간 청소년의 반항기를 갖고 약간, 있어요. 진짜 약간 반항기 보면서 아 캐스팅을 잘했다 이렇게 느끼는 게 제가 고등학교 교실에서 봤던 그 애를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나는 근데 걔가 급식 그거 카드 찍다가 카드에서 삑 소리 나면서 돈 안 냈다고 하니까 막 돌아서서 막 달려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되게 뜬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왜? 이게 내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아서 공감을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사 씨가 전에 얘기할 때 그게 실제로 많이 있는 일이라면서요. 이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상징성 있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저희 학교도 이제 찍고 급식소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어느 순간이 이제 만약에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고 치면 한 15분까지는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검사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급식비를 안 낸 애들도 가서 급식을 먹어요. 근데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찍었을 때 삑 소리가 난다고 해서 뛰쳐나가지 않는데 이제 거기서는 영화에서든 딱 했는데 계속 찍잖아요. 그러고 안 찍히니까 뛰쳐나가죠. 근데 그게 정말로 그런 자격지심에 의해서 뛰쳐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여자친구가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게 먹는데 왜 나가냐. 그냥 다음부터 그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그런 자격지심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 영화 속에 그 아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거랑 어디로 갈지를 정하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진짜 웃기지. 수학여행을 가면 다 똑같은 데로 가든가. 근데 수학여행을 돈을 이제 가정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누구는 제주도로 가고 누구는 해외로 가고 누구는 뭐 경주로 가고 막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정하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닐걸요? 그 단체가 전체로 어디를 갈까 설문조사를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다 따로 가는 걸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따로 가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약간 그런 그래서 아무튼 주인공은 안 가겠다고 해요. 네, 아무튼 그렇게 가는데 실제로 그런 학교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누구는 해외로 가고 반 애들 누구는 제주로 가고 이것 자체가 학교에서 부담해줄 것도 아니면서 뭐 이런 점에서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현실의 반영을 적절히 한 캐릭터다라고 저는 느끼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급식 장면을 보면서 진짜 이 보편적 복지는 해야겠구나. 무상급식 진짜 이루어져야겠구나. 무상급식이라고 해야 되나? 국가가 당연히 우리 공립교육이니까 학생들의 의무급식, 그러니까 밥값을 당연히 내주는 게 필요하다. 요즘은 다 당연히 학생들이 사 먹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대학교에서도 밥 장사하고 학교 안에서 너무 비싸게 팔고 밥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지합니다. 저는 조희영 교육감. 재연 하나 해도 돼요? 그 급식 장면에서 만약에 진짜 재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청소년을 할 때 이런 장면을 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약간 급식 지도도 했었어요. 교생 실습하면서 교생 실습을 했는데 애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약간 이게 안 긁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얼굴이 벌개져서 이게 친구들하고 같이 급식을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튀어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개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물쭈물해요.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얼굴 달려가는 게 너무 심했어. 내가 근데 애가 친구가 없었잖아요. 친구가 다니니까 굉장히 반항적인 캐릭터를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뛰쳐나가는 걸로 좀 극적으로 차라리 만약에 안 찍혔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 하는데 뒤에가 빨리 해. 야 그냥 들어가. 약간 하는 장면에서 끝이 났더라면 차라리 약간 울었겠다 나는. 나는 그게 더 좋았을 거라고 지금 막 느껴지는 게 이 캐릭터를 반항아 설정으로 둔 거는 이의 성장 드라마를 그리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둔 거예요. 이게 심파를 자아내는 요소거든요. 만약에 이 캐릭터 자체도
있는 그대로의 리얼하게. 중고등학생을 리얼하게 반영하려고 했다면 그런 표현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고 얘는 정말 평범한 학생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영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대중들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반항아에서. 그게 오히려 더 못 맞추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약간 이 반항아들이 학교에서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면 애들이 얼굴이 벌개져서 우물쭈물 하는데 그게 더 막 사람 돌게 만들고 얘가 그냥 반항하면 그냥 차라리 미워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프니까 얘가 반항을 할 때는 정말 사연이 있구나. 차라리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베스트에 들어요. 생돈 날릴 돈으로 무상급식 지금 몇백 년을 했겠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시미 씨는 이 영화에 가장 좋게 본 배우 누구였어요? 저는 주연인 염정아 씨. 염정아 씨. 되게 좋았어요. 네, 어떤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되게 파업 시작할 때도 분홍티를 혼자 못 입고 있잖아요. 혼자 망설이다가 입고 나가고 뭐 되게 뒤에서만 입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파업 진행될수록 점점 용기를 얻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크 잡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대사를 하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염정아 씨 제일 좋았습니다. 네, 진짜 현실적인 캐릭터였다고 생각해요. 네. 이 캐릭터가 워낙 연기도 잘하잖아요. 맞아. 있는 그대로 변하는 모습을 다 공감할 수 있게끔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염정아 씨의 연기가 너무나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 캐릭터의 변화에도 자연스럽고 나아가서 이 노동자들의 변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에 상당히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심삼 씨는 누가 좋았어요? 저는 2명 뽑아도 돼요? 한 명 뽑으세요. 뭘. 근데 2명 뽑을래요. 저 염정아 씨가 좋았던 건 그거였어요. 저는 그 시각적인 효과나 분장에서도 영화가 드러내는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염정아 씨가 한쪽 볼에 기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팔자주름이나 이런 거를 전혀 화장을 굉장히 옅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굉장히 확실히 여자들은 보는 게 다르구나. 나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네. 저는 뭔 이게 소리라나. 상처인 줄 알았어요. 난 못 봤네. 여기 이렇게 기미거든요.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화장을 그렇게 네, 여배우처럼은 안 하죠. 네, 옷도 여배우처럼 진짜 안 하고. 완전. 그래서 저는 그런 추레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김영애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그 사람은 사실 이 영화에서 뭘 한 건 아니지만 필모로 자기의 얘기를 하는 배우라는 느낌이 들어서 변호인 보고 얘기하는구나. 변호인 이후로 계속 이제 자기의 필모로 계속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배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문제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안정부적이고. 그렇게 네, 하지 말아요. 네, 되게 저도 지지합니다. 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화장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정규직 직원 중에 여자 나오잖아요. 그 곱슬머리 기억나세요? 근데 똑같은 얘기로 그 여자 화장을 너무 예쁘게 하고 고데기를 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파워바로 나왔는데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 공감한데 비슷한 얘기 리얼리 떨어뜨리. 네. 그다음 심사 씨는 누가 좋았어요? 저는 문정희 씨 되게 좋았어요. 골고루 나오네. 그렇죠. 입을 맞춘 것처럼 골고루 나와. 근데 저는 문정희 씨 되게 캐릭터도 좋았고 연기도 굉장히 좋았던 게 캐릭터가 문정희 씨가 초반에 그 동료들이랑 잘 못 어울리잖아요. 그냥 네.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근데 그런 공고가 딱 붙었을 때 딱 이거 불법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단호한 모습 정말 좋았어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배우는 염정아 씨입니다. 거의 원톱에 가까운 투톱이었죠. 제가 이 영화를 제보자랑 비슷한 고발 영화라고 보면서도 제보자보다 훨씬 좋게 봤던 이유는 원톱의 힘이 너무나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제보자에서 박해일 씨의 연기력이 물론 좋은 배우인데 제가 공감이 갈 만큼 그 이야기 속에서 몰입할 만큼 저 PD라면 저런 생각을 했을 거야 라고 했을 만큼 몰입이 되지 않았어요. 같이 출연한 그 누구죠? 유연석 씨는 더 심했고 그 둘의 관계가 이 영화 속에 그 문정희 씨랑 염정아 씨의 이 둘의 비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못했고 이쪽은 훨씬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염정아 씨 덕분에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저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이고 원래는 당연한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이크를 들고 당당히 돌발 파업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변화가 너무나 그럴듯했고 그 사람의 고민들에 다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좀 저한테 깊이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는 안 좋은 얘기를 해야죠. 몹쓸 배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배우가 몹쓸 배우가 되는 거예요. 김강우죠. 김강우 씨. 왜 몹쓸 배우입니까? 그 전 연기 경력을 비춰봤을 때 이런 역할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외모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역할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네. 김강우 씨는 약간 부스스한 머리에 약간 잘하는 수염 같은 거 달고 있는 강력계 형사 같은 느낌? 저도 약간 그 차라리 형사 역할이 근데 김강우 씨는 늘 형사만 하니까. 맞아. 아니, 이 배우가 한 개? 어떤 영화에서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맞아. 항상 전형적인 형사 역 하면은 그냥 떠오르는. 이 영화에서 기대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배우였다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그래서 역할이 그래도 비중이 있잖아요. 꽤 근데 특별 출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딱 그만큼만 한 건가? 심하나 씨는 이제 김강우 씨 뽑았고, 그다음에 신두일 씨는 누구 뽑을 거예요? 저는 그 민영이라고 김 먹는 꼬마 있잖아요. 둘째 딸. 둘째 딸 민영인데 이름이 약간 조사했어? 아니 이게 영화 봤으니까 알죠 민영이. 아. 근데 그 애가 연기를 잘 못했다기보다는 캐릭터가 너무 약간 이상한 이거 너무 튀었어요. 그러니까 꼬마인데 막 김을 계속 먹으면서 하고 막 오빠를 닮은 건지 어떤 건지 생각하는 것도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 꼬마애가. 그래서 그러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캐릭터였으면 더 공감되지 않았을까? 어떤 좀 점에서 나이에 특이했어요? 비해 성숙한 그런 애어른 같은 느낌? 말투라든지 이런 게 좀 꼬마 같진 않잖아요. 그게 느낌이. 그게 영화에 약간 밝은 기운을 계속 쏴주잖아요. 되게 그것도 의도적인 배치라고 생각했던 게, 웃기잖아. 걔가 웃음을 담당해요. 영화에. 맞아. 웃기잖아. 그래서 내가 안 좋아했나 보다. 얘가 대사를 약간. 치는 게 웃기니까. 네. 근데 그게 약간 튀더라고요. 튀지. 정말 의도적으로 배치한 캐릭터는 느낌이 사실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애는 결코 아니에요. 매력을 사람들이 느낄 만한 캐릭터로 거기다 넣어놓은 맞아, 건데, 맞아. 사실 염정아 씨를 더 힘들게 만들려면은 아들, 딸이 다 엉망으로 해도 됐거든요. 정말 평범했거나. 맞아. 근데 그러면 눈이 안 가니까 애를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걔는 진짜 고아원에 가도 살아남을 애예요. 그러니까 좀 진짜. 그 약간 원래 그 캐릭터 같잖아요. 그 과속 스캔들에 그 애기. 약간 맞아, 그 약간 비슷한 같은. 느낌. 정말 이 많은 고려가 있어, 제작진의 고려가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네. 심삼 씨는 누가 제일 아쉬웠어요? 저 그 대학생 50번 떨어졌다. 천우희? 네, 천우희 씨가 좀 그랬던 게 뭐랄까 캐릭터를 연기를 할 때 50번 떨어졌으면 50번 떨어지고 그 노조 저 이거 찍었거든요. 할 때 그렇게 도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번 떨어지고 50번 떨어지고 나 이런 느낌으로 지장 찍어서 나도 이거 가입했거든요 라고 이거를 내놓는 거였을 텐데 완전 50번 떨어지고도 떨어졌네. 저 이거 가입했거든요. 거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톡톡 튀고 이게 성격이 모난 건 정말 그 사회에서 하도 처맞고 밟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격이 모가 난 건데 그렇게 톡톡 튀게 가볍게 표현될 모남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영화에서 좀 아쉬웠던 게, 천우희 씨도 좀 아쉬웠는데 그 캐릭터가 청년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간 캐릭터예요. 그쵸. 전적으로. 네네. 근데 저는 마트에서 그렇게 젊은 개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몰입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캐릭터를 통해서 청년 문제를 다 보여주려고 하는 설정들이 너무 격가지처럼 보이고 막 모난 것처럼 보일 만큼 자기적이었어요. 그 캐릭터의 좀 드라마를 깊이 있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거면 빼도 되지 않았나. 네, 차라리 전 빼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그 김용희 씨에 대해서 심삼 씨가 말을 할 때 필모로 말을 하는 배우라 그랬잖아요. 네. 천우희 씨도 필모로 말을 하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써니 그 사람이라면서요. 네, 써니에서 그 커터칼을 씹는 거기서 말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항공주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아한 거짓말 뭐 이런 영화들에 출연하면서 작지만 메시지 있는 영화들에 계속 출연하는 배우라는 점에서 몹쓸 배우로 심삼 씨가 뽑았네요. 네, 심사 씨는 누가 아셨나요? 저는 이승준 씨. 그 과장? 팀장 아니야? 팀장? 그 안위였나요, 안위? 네, 안위. 네, 명량의 안위. 가장 먼저 달려왔던. 네. 근데 저 굉장히 초기기를 반가웠어요. 올리니까 가장 먼저 달려왔던 목소리가 활쏘는 좋아서 장치. 좋던데. 근데 저 명량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딱 나왔을 때 기대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연기가 별로였다기보다는 캐릭터가 그 앞부분에서 굉장히 악독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담배 피우면서 김강우한테서는 뭐 너도 가족이 있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대사를 넣은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그런
일부러 넣은 대사라는 게 티가 일단 나고, 그다음에 그 대사 하나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런 거를 다 정당화를 못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나쁘게 갔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런 정규직도 그들만의 사정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너무 자기적이다. 그게 너무 자기적이었어요. 아 근데 저는 그게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도 그런 일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대사가 너무 자기적이었어요. 직접적인 것 같아요, 너무. 어떤 캐릭터가 그러니까 정규직으로서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혹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은 정규직만이 아니라 그들을 탄압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관리자잖아요. 팀장인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정당화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신념화시켜서 이들을 탄압하는 거에 도덕적인 죄책감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넣었다는 게 너무나 티나는 그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염정아 씨하고 병치시킨 캐릭터로 만들어서 훨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회사에 충성하는 캐릭터였잖아요. 얘는 계속 둘 다 엄청나게 합이 잘 맞는 정규직이고 합이 잘 맞는 비정규직이었지만 얘는 이렇게 나가고 얘는 이렇게 나가서 둘이 부딪히는 거였다라는 구조로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를 보면서 굉장히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과한 비교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만이 자기 변론을 하잖아요. 자기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이렇게 변론 그런 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게 그렇게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 그 한마디로 뭐 이렇게 쇄신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영화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드라마를 충분히 그리고 있으면서 영화가 하고 싶은 말도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줄 땐 좋은 것 같은데 그쵸. 이 영화의 아쉬웠던 점은 수많은 인물들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천우희도 그렇고 이승준 씨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인물들이 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서 그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냈기 때문에 그 인물의 생동감이나 입체감이 훨씬 떨어지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아쉬웠어요. 약간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미생에서 미생들 또한 이제 그런 그 계약직들 중에서도 어떤 한 캐릭터가 있었는데 나이가 가장 많고 그 자식도 있는 인턴에서 계약직을 넘어가는 인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캐릭터 때문에 장그래라는 주인공이 이제 위험했었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를 마지막에 그 이승준처럼 자기도 사정이 있다는 거를 되게 잘 보여줬어요. 그 미생 안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섬세하게 다룰 수도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승준을 너무 자기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게 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2시간도 안 되는 1시간 40분짜리 상업영화. 전형적으로 상업영화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를 선택했어요. 1시간 40분. 딱 그 정도 시간대가 가장 많은 상영 횟수를 또 가져갈 수 있고 극장이나 배급사 쪽에서도 좋아하는 시간대고 모든 면에서 많이 팔기 위해서 맞춘 흔적이 역력한 결국에 많이 팔기 위해서라고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게 이 영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성공을 거둘 절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네, 아쉬운 배우들 네 분 다 말씀하셨나요? 네. 저는 가장 아쉬웠던 배우가 김강구 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캐릭터는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야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관객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관객들의 그런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만약에 염정아 씨가 원톱으로서 충분히 공감 가는 연기를 못 해줬다면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김강우 씨 때문에 이 영화가 상당히 몰입력이 떨어질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다른 캐릭터는 아까 천우희 씨라거나 그 이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는 감정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근데 김강우 씨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데 그런데도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게 아쉬웠어요. 네, 좋은 배우, 몹쓸 배우 다 가져갔고요. 저희 당일 배우송 영화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추천, 비추천, 그리고 보말. 이 영화를 추천하실지, 비추천하실지, 혹은 보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의 보말. 이 세 개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심하나 씨부터. 저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추천? 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영화를 추천하실 경우에는 이 영화를 추천하는 거에 따른 추천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는지를 뽑아주셔야 돼요. 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대형마트를 많이 가는 사람들. 괜찮았나요? 네. 좋네요. 저도 자취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 먹는 걸 되게 중요시여서 마트를 자주 가거든요. 네. 근데 영화에서 그린 대중이 저이기도 한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하나 씨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심들 씨는? 저도 왕추천.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봐야 될 사람은 홈플러스, 이마트,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추천하고 꼭 봐야 된다 생각해요. 꼭 봐야 될 사람은 당신들입니다. 진짜. 네, 심세 씨는 저도 엄청 추천을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영화를 봤으면 싶은 대상들이 고등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굉장히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뭐 쇠고기 관련해서 촛불 시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뉴스 보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사 이슈나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접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영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많은 교육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심내 씨는 이 영화 어땠어요? 저도 추천합니다. 네. 누구에게? 정용진 씨? 신세계 사장? 네. 정용진 씨? 네. 얼마 전에 신세계에서 노조 만들었다고 노조 사물함 뒤졌잖아요. 네. 네. 그 사건이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네. 네. 지금 네 분이 추천해 주셨고요. 심지어 수뇌부 네 분께서. 저는 이 영화가 수뇌부가 모든 멤버 전부야. 저는 이 영화가 보말입니다. 네. 이 영화에 앞에 말씀드렸던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영화가 처음 하고자 했던 말을 쭉 끌고 갔으면 전 이 영화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나왔던 고발 영화 중에서는 가장 심도가 깊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솔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하지만 아쉬웠던 그 심파로 흐르는 부분 때문에 너무 대중들의 입맛을 고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보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 영화가 고발 영화의 선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발 영화로서 이 영화가 성공을 거둬서 다음 나오는 고발 영화가 이 영화를 기준으로 삼아서 똑같은 선택들을 할까봐 저는 겁이 나고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는 고려였겠지만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오래 생각해서 아쉬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영 감독님. 네. 지금까지 당일 배송 영화방 제59방 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다음에 볼 영화는 더맨더머 2가 될 것 같아요. 더맨더머 2 오랜만에 돌아오죠. 짐 캐리와 그 다음에 뉴스룸의 주인공 그 배우가 나오는데 더맨더머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즐거운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 기사와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기사를 썼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 카트라는 영화가 제가 처음으로 기사를 써서 어느 매체 일면 메인 기사를 장식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의미도 있었는데 이 앞부분 조금 읽어드리면서 영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한국 사회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임금, 다른 대우를 받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불법이었던 비정규직 고용계약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고용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자금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한 이래 노동자들의 권익보다도 자본의 효율을 앞세운 지난 정부들을 거치며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절반을 넘어섰으며 신규 취업자 가운데서는 무려 8할에 이릅니다. 어느덧 주변을 돌아보니 너도 나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남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10개월짜리 인턴직이 횡행하고 24개월 이상 고용된 상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피해서 24개월을 꼭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 해지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지난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4개월을 다 채우고 해고 통보를 받은 한 여성의 자살이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는데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의 자화상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계약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수경제는 물론 혼인 및 출산, 사회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정적인 영향을 낳고 있음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책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에는 비정규직보다 계약 환경이 열악한 파견 노동자까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썼고요. 이 영화가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하루 종일 계산대에 서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 그들이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쓰럽게 다가왔던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합니다. 2014년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륭전자, 쌍용차, 그리고 대교 눈높이 이런 해결되지 않은 노동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도가 불법을 묵인하고 정의가 폭력에 짓밟히는 게 그저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기에 더욱 서글펐습니다. 영화는
이 사회가 대체 얼마만큼 부조리한 것이며 대중들은 대체 얼마만큼 무관심한 것인지를 되묻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상업영화 카트가 우리 현실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좀 영화의 결말을 보면 너무나 판타지스럽고 또 영화의 결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렸다면 너무나 현실의 그런 삭막함과 높은 벽만을 보여줬을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지금까지 제59방 저는 김기사였고요. 심즈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ust a desperado. Oh, baby, can't you see? I'll go on running wild. I can't stand being free. I'll go on running wild until you capture me.